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그럴 때 선생님 지금 집을 더 이상 네가 타치하지 말고 나는 당신 연금은 타치 안 하겠다. 그러면 이혼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적어도 재산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그런데 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힘드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까요? 그 마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사랑한 그 뭐가 있나 봐요 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딱 끊지 못하는 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그거 아니면은 그렇죠. 네. 본인이 딱 끊지 못하는 거는 35년 전에 본인이 이혼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할 때 이혼을 생각 못하고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나 삶에 환난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집에 지금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본인이 월급 받고 지 쓸 돈 보면 더 잘 됐다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남편분이 충분히 지낼 만한 곳도 있으니까 뭐 지금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선생님한테 이혼이 맞는지 아닌지라는 질문이 아니라 본인은 그럼 이 상태로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살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혼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본인이 지금 결정을 못 내리는 거는 지난 35년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언젠가는 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꼴보기 싫은 남편 보기 싫으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하는 거, 그 상태는 앞으로도 이 선생님이 돌아가시든 남편이 돌아가시든 계속 될 겁니다. 뭐 남편이 그동안 본인의 잘못을 속죄하고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거를 뭐 다 바치겠소 라고 하지 않는 한은 본인 남편을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럼 분명하죠? 뭐가 분명해요? 이혼하는 게 분명해요. 이혼하냐 안 하냐 본인한테는 차이가 없으세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살고 지금 어쨌든 헤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이혼하고 마느냐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당연히 아니죠. 그것도. 본인은 지금 서로 따로 떨어져 사니까 이게 저절로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35년을 더 살았습니다라는 결혼 생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러면 그렇게 따라 살면 내가 내 하고 싶은 거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데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빠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아빠 때문에 겪은 어려움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거는 지금 본인이 자녀들이 아빠에 대해서나 엄마에 대해서나 그냥 크게 관심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다음에 뭘 더 빼먹을 수 있을까? 여전히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엄마 아빠가 찌질하고 가난하게 산다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빼먹을 수 있는데 있다라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뭐가 그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빼먹을 게 있으면 빼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자식들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그거를 마치 아빠를 불쌍히 여기는 아들의 마음이고 엄마를 참 이 존중하는 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선생님은 놀라운 자녀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자녀들이 아빠 때문에 겪은 어려움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은 원래 이렇게 힘든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자신 때문에 삶이 고달픈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안 됐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작은 아들이 빨리 팔아서 다시 기회를 보자고 합니다. 지금 작년에 100만 원 하던 대출이자가 140만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남편에게 3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대출 갚고 나면 공과비가 서울집과 부산집 하면 월 30 이상이고 월세가 40,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집은 3억 3천에 사서 7억 2천에 거래되었다가 요새 급매로 4억 9,500에 거래되어서 5억 2천에 수수료 2배로 내놓았습니다. 서울에 전세를 잡아서 저희 딸과 아들이 지내는 곳으로 하고 부산은 월세로 지내고 전세는 2억 정도 나머지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곳에 쌀 때 공부하면서 기다리다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고 작은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집은 팔리고 제가 갈 곳은 없고 일자리도 못 얻으면 제 집은 없고 없어지고 집을 사기엔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하지만 한 번은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중인데 이것이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예술 치료를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독립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을 팔고 전세로 갈 때 그 집에서 상담을 시작해보는 것이 맞나요? 이제 임상이 시작이라 장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네. 근데 그 기회는 한 번은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중인데 네.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담을 해야지 저하고 이 상담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하고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잘 통하지가 지금. 않았어요. 네. 하나님 바쁘시죠. 이 다른 분들한테 상담하고 기회를 주시느라고 뭐를 가지고 지금 기회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 집을 옮길 때, 네. 어쨌든, 집 하나밖에는 없다고는 할 수도 있지만, 집 하나라도 노후에 살 집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네. 좀, 제가 돈을 좀 만들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 말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그러니까는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이 집을 가지고 네. 좀 이사를 다니든 복부인처럼 네. 부동산 공부를 해서 그 차익을 좀 내가 나눌 수 있을까?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지난 한 적이죠. 몇 년 사이에 부동산 붐에서 연끌 해가지고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차익을 남긴 분도 몇 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물려가지고 상당히 그쵸, 어렵죠.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뭐 쉬운 일이면 벌써 하셨겠죠. 그렇죠. 본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없죠. 없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엄마한테서 1억 4천 받고 그래가지고 집을 남편 원래 있던 집 남편 이름으로 됐던 거 팔고 엄마가 1억 4천 했으면 대출은 1억 9천을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3억 3천짜리 네, 집을 샀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본인이 그 집을 살 때는 야 이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어요? 아니면 그냥 사놓고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7억까지도 올라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를 경험하고 상당히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그때는 제가 처음에는 거기가 오를 거라고는 생각 안 했고 네. 그쪽 지역으로 좀 나오고 싶었어요.
서울 쪽으로. 서울 쪽으로. 예, 예, 예. 예. 그랬는데 제가 사고 싶을 때는 네. 남편이랑 친정엄마가 말렸어요. 그래서 못 샀어요. 이런. 예,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질렀어요, 그냥. 질렀어요, 진짜.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예. 근데 그 전에 샀으면 더 싸게 샀겠네요. 그 전에 샀으면 평수가 커졌죠. 그러니까 싸게 샀죠. 그러게요, 예, 그러게요. 예, 예. 그러다가 집값이 올라가니까 네. 공부를 좀 해서 네. 뭐 알아야 뭘 어떻게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공부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아, 공부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이 또 두 번 다시 이런 찬스를 본인은 못 얻습니다. 뭔 소리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요, 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네. 저 말 맞죠, 그죠? 네네. 이것도 그때 남편이 집 팔고 난리 지랄 안 부렸으면 본인이 산다는 생각조차 안 할 거고, 그때 이 친정엄마가 1억 4천원을 주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이미 받은 돈이 있으셨어요? 그 돈이 그 전에 받은 돈이에요, 엄마한테. 그렇군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본인이 처음에 그냥 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래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고, 또 부동산에 내가 투자를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감이 와서 그때 샀으면 더 큰 평수에 지금 돈을 더 잘 벌었을 텐데. 그 생각은 아닙니다, 교수님. 그렇지는 않고요. 왜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죠? 없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네. 본인은 부동산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든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는 본인하고 참 안 맞거나 본인한테는 잘 생기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게 된 거는 남편 이름으로 돼 있던 그 집이 어쨌든 팔리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거의 벼랑 끝에 밀리는 심정에서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엄마로부터 내가 받은 그 돈 내가 마지막 지금 급한 마음에서 일단 그 집이라도 산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설명을 네, 했는데 맞아요.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 하셨어요. 네.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자기 살 길을 찾을 때는 돈을 쫓아가면서 살 길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서 내가 그렇게 할지 말지 잘 모르는데 그냥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저질러는 이런 스타일로 두 사람이 있거든요. 돈과 관련해서 볼 때는. 이 선생님은 내가 돈을 벌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이거 안 하면 이제 죽을 길밖에 없으니까 하자라고 할 때 겨우 죽지 않을 만큼 본인한테 조금 돈이 되는 길이 생기는 분이라는 그거를 본인이 사시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본인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줄 때 에이 더럽다 내가 그러면 나가지고 돈을 벌고 만다 라고 뛰쳐나가서 돈 벌었으면 보실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래 남편 돈 안 주면 내가 옷도 안 사 입고 화장품도 안 쓰고 그냥 살지. 근데 거기에는 저희 친정엄마 얘기를 또 해야 되는. 하세요. 네. 친정엄마가 그렇게 참고 살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살림이나 잘하라고 나가서 그러게. 일하지 말아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친정어머니가 평생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예, 그거를 당신이 살아온 거를 딸한테 그러니까요. 전수하시는 거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 근데 저는 왜 그 얘기를 그렇게 듣고 움직일 생각을 못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절실한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남들한테는 보면 그렇게까지 힘들이라고 남들이 공감해 줄 수준도 아니고 겉으로는 번듯하고 그냥 사는 상황이거든. 시댁도 멀쩡하고 빚이 얼마나 있든 없든 간에 남편 그 당시 뭐 이름으로 된 집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환경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 삶에 있어서의 절실함이 본인이 내가 이걸 진짜 이게 문제구나 라고 결단을 내리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안 갔다라는 거죠. 견디면서 지낼만 해요.
피를 철철 흘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선생님은 그런 삶을 지금까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속으로 남들은 모르죠. 하지만 본인은 그거를 참고 견디는 마음으로 지내셨어요. 그렇게 지내시면서 혹시 암은 안 생기셨어요? 암 생겼어요. 생겼어요? 네. 암 치료했어요. 암 치료하셨어요? 네, 네. 어유 참. 그래도 암이 생겼으니까 뭐 그거로 땜빵 하셨네요. 네. 그게 안 생겼으면 아마 벌써 또 암 아니라도 다른 병도 더 생기셨을 거예요. 예. 본인은 암이 생겼다는 건 본인가 겪는 삶의 아픔이고 본인의 삶에 있어의 위기가 뭔지 모르고 본인 마음을 모르니까 본인 몸이 대신 땜빵을 해준 게 암이 생긴 거예요. 정신을 좀 차려보려고 하면 아마 본인은 이 정신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겪으셨는데 정신병 환자로 본인이 보일 만큼 진짜 감성적이고 예민한 부분이 있었으면 아마 본인은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정신병으로 됐을 거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상당히 무용도 하시고 예술적인 활동을 하지만은 본인이 또 생각보다 엉뚱하고 무딘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쿵하고 참고 지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그렇게 지내셨네요. 본인이 알고 싶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내가 안 보고 모른 척하고 살면 지낼만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제가 설명해 주더라도 본인이 듣고 싶지 좀 않은 이야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하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좀 알고 싶었어요. 본인이 남편 빚이 얼마라고 하는 그거를 몇 번씩이나 봐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본인은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직면하고 알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37년, 38년의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던 거예요. 뭐 그걸 안다고 달라지지는 않아요. 더 놀라운 거는.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본인이 알고 싶어 하느냐. 지금도 여전히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경제 능력을 가지면서 내가 좀 독립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요. 지금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첫째, 지금 둘째 아들이 엄마, 우리 이 집을 팔자. 그러면 팔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전세는 2억 정도 가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보자. 이렇게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확히 잘 모르겠다. 네. 알고 싶지 않아요. 직면하지 않고 덮어두고 그냥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세요. 사실은 알 것 같기도 해요. 알 것 같은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알 것 같은 거는 우리 아이가 어쨌든 이 집에 있는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한번 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뭘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으로 네.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 해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집 팔아가지고 내 사업 미천으로 쓰겠다. 쓰고 그 싶은 마음이죠. 네,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모르죠. 집을 팔면 아까 그 집을 3억 3천에 샀는데 거기에서 대출 1억 9천에서 2억일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5억에 팔면 얼마 안 남죠. 아들 뭐야? 전세는 2억 정도 나머지 현금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고 모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보자. 뭐 현금을 뭘 가져요?
제가 지금 아드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불안합니까가 아니라 결국에 이 선생님이 엄마로부터 받았다고 모아놨던 1억 4천 그거 아들이 지 사업 자금으로 홀라당 가져가겠다. 이 상한계예요. 엄마한테 막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까지 생각했냐. 엄마 2억 전세 얻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5천 보증금에 월세 50만 원짜리 또는 100만 원짜리 집을 얻어주고 엄마한테 2억 전세라고 이야기할 가능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얻을 건데요, 교수님. 본인이 얻는다고 생각하죠, 그죠? 네. 네. 어떻게 한번 잘 확인하시고, 결코, 네, 아들한테 일을 맡기지 않는 일을 네,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이 집이 팔리는 순간, 본인 집은 없어지고, 아들이 죽게 살자 그 돈 가지고 자기가 뭐 6개월만, 1년만 이 돌리면 내가 엄마한테 얼마를 줄 텐데 엄마 그것도 못 해줘요? 그 사이에 엄마 전세 2억이지만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 그 집에 있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요. 날 죽이고 네가 그 돈을 가져가라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나 돈 없다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럼 은행에 대출 받은 거 그거 잠시 기다렸다가 그 1억 9천인지 2억인지 그거 내한테 주고 내가 이자 엄마 내면 안 돼? 그 돈 내한테 빌려주면 안 돼? 그러면 본인은 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상당히 다양하게 되거든.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 돈은 2억 정도예요. 전세 2억이 왜 나왔을까? 저도 처음에 생각을 해봤는데 이 5억에 팔렸을 때 돈의 분배가 어떻게 될 건가를 구분을 해보니까 아 이래 되나 저래 되나 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돈 맥시멈 2억이 되든가 어머니가 전세금으로 생각하는 2억이 되든가 그 돈이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어떻게 또 거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둘째 아들하고 같이 사시죠? 아니요, 저는 지금 부산에 있고 아들은 서울에 집에 있고. 서울 집이라는 거는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부산에 살면 살수록 아들은 지가 살고 있는 집이 엄마 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 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 말은 뭐예요? 본인 부산에 왜 사세요? 저는 학교 때문에. 학교! 무슨 학교에서 지금 뭘 아까 뭐 예술 뭐라고요? 예술 표현 치료? 표현 예술 치료 대학원 과정을 다니세요? 네. 학교에 돈 보태줄 결심을 하시고 이 상황에도 몇 학기째세요? 이제 이제 3학기, 4학기인데 1, 2학기 다니고. 아, 1, 2학기 다니고 3학기 시작. 지금 3학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이럴 때 제가 거기는 왜 다니세요, 본인은? 거기는 제가 제 마음이 사실 되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네. 저를 일단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1년 동안 다니시니까 본인에 대해서 알게 되셨어요? 아니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알게 됐죠. 아, 다는 아니지만 그럼 네. 1년만 더 다니면 다 알게 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를 다닌다고 나를 알게 되진 않겠죠.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한도 끝도 없다.
본인이 사실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고 본인 학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뭐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저기 학비는 저희 엄마가 대주고 있어요. 어머니 훌륭하세요. 그렇죠. 딸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학비는 대주시죠. 그렇지만은 학비만큼 돈을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면요. 네. 지금까지 낸 학비가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것도 엄마가 냈으니까 뭐 엄마 고맙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부산에서 빨리 잽싸게 네. 서울 집으로 오세요. 그래요? 네, 쓸데없이 부산에서 돈 쓰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원래 저 학교를 저 표현예술치료를 공부하고 나면 본인이 임상을 시작하고 근데 뭐 저게 뭐 예술치료 뭐 이런 거 한다고 이야기하는 과정인가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대학교에 네. 한의대학교에 저기 과가 하나 신설이 돼가지고 통합표현예술치료학과라고. 한의대. 네. 한의대에서 그럼 거기 넣으면 한의사가 되는 거예요? 한의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표현치료예술학 협동관. 협동과정. 한의대에서 학생 끌어모아가지고 이 학위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놓으면 한의사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표현예술로 치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착각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교수님. 아니 근데 지금 착각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글쎄. 1년 다녀보시니까 그렇죠. 1년 해가지고 뭐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셨죠? 네. 그럼 2년을 다니면 내가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가요? 2년 안 다녀봤으니까 모르죠, 그죠?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면 임상이 시작이라는 게, 임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네. 지금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그동안 배웠던 거를 해보는 거죠. 표현 예술을 하는 거를 하면, 하여튼, 네, 그걸 하는 거를 임상이라고 그런다. 네. 네, 훌륭해요. 아니에요? 아니요, 뭐 본인이 하시겠다는데. 자, 그러면 그 임상을 할 때는 집을 팔고 전세로 갈 때 그 집에서 상담을 해보는 게, 시작해보는 게 맞나요?라고 하는데, 집을 팔지 말고 지금 있는 집에서 네. 둘째 아들 쫓아내고 네. 딸은 뭐 집에서 도와달라고 네, 해도 되는데 네. 둘째 아들은 쫓아내고 네. 임상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 예. 네. 절대로 집을 팔지 말고. 그리고 그 길을 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제 부산에서 생활하지 말고 네. 그냥 지금 집에서 네. 생활하세요. 그리고 뭐 거기 대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시면 될 것 같으니까 2년 차니까 네. 한 학기만 그렇게 다니시면 마지막 학기는 어차피 안 가도 될 정도의 과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논문 듭니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논문 쓰는 임상하고 상담하는데 무슨 논문을 써요. 그죠? 얼마나 진짜 학위장사를 할 게 없었으면 부산대가 그렇게까지 참 안타깝네요. 전문대 수준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쨌든 표현예술치료 과정이고 그걸 한의대 안에서 해가지고 그걸 임상을 한다. 또 그 집에서 상담을 한다. 이거 진짜 코미디거든요. 근데 뭐 하겠다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학문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뭐 학위를 그렇게 파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일단은 교수님 말씀은 그 집을 내가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공부지만 일단 집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학비는 뭐 어머님이 음. 내주시니까 그 학비는 하고 생활하는 거는 서울에 생활하고 최소한으로 부산에 내려가시는 그 본인 생활 구조부터 바꾸면 한 달에 나가는 게 최소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절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내고 있는 그 올란 이자 갚는 것도 전혀 부담되지 않으니까 이 아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야 엄마가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기로 했으니까 너 나가줬으면 좋겠다. 너 나가서 너 나름대로 사업을 잘하기를 꼭 바란다. 하나님은 너에게 꼭 사업이 잘 될 기회를 준 것 같다고 내가 오늘 상담을 받았더니 그분은 하나님은 알지만 적어도 그 이야기를 내가 확실히 들었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세요. 근데 저는 저기가 좀 남는 게 네. 지금 학교를 계속 다니는 거는 교수님 별 의미가 없을까요? 제가? 저한테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의미가 없는데 본인한테는 의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본인 결정이고 특히 그 학비를 본인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학비를 내주기 때문에 본인은 또 결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뭐 어차피 본인 인생을 이렇게 망친 게 엄마의 조언이었고 엄마가 그 비용을 지금 늙어서 감당한다는 입장에서 본인 학비를 내니까 나는 엄마한테 살짝 이야기해서 엄마가 본인한테 돈을 주고 본인이 학교에 등록을 그쵸. 하나요? 네. 그러면 엄마한테는 학비를 받으세요. 그리고 학교는 일단 스탑하세요. 정말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 그리고 네. 웬만하면 네. 엄마 원래 그게 2년인 줄 알았더니 3년 과정이었더라. 엄마 그래서 1년 더 해주면 안 될까?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됐죠? 그래서 엄마로부터 본인이 뭘 하든지 간에 받으면 뭐 1,000을 받을 걸 2,000이나 3,000을 받아도 어머니는 그 정도는 자식 인생 잘 되라고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실 것 같네요. 아이고 역시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예요. 그렇게 일단 이번 3월달에 등록해요 말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교수님. 네, 그거는 본인이 지금 10달 한 달 내내 결정하시고 10달 안에 지금 저 이야기를 따르시니 말지는 그거는 본인의 결정인데 저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거를 스탑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아들 말고 제 본인에게 있어서 예. 본인이 일단 그 부산에서 그거를 배우기만 하면 본인한테 뭔가 본인이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에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첫째. 그 다음에 본인이 그걸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지내면서 대략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쓰고 있어요. 거의 150만 원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쓸 필요가 없는 돈을 150만 원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집이 대출금을 갚는 그 이자 비용이 40만 원 더 올린 게 150만 원에서 40만 원이니까 실제로 본인은 200만 원의 비용을 쓰고 있는 그 부담을 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본인은 더 강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압박감을 일단 제거시켜 놓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게 본인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 압박감을 본인이 안 느끼면 본인이 집 팔려했던 생각 하겠어요? 아니죠. 네. 근데 그 압박감을 지금 교묘하게 활용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아들이요? 아들이죠. 그런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절을 해야죠. 근절을 지금 본인 그 아들보다 더 사악한 남편도 근절을 못 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근절을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들이 사용한 전법은 엄마의 위기감을 정복시켜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얻고자 하는 이 놀라운 전략을 썼잖아요. 근데 아들이 잘 되려고 하면 엄마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들 본인이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그럼 아들 본인이 지금 연명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상황을 하냐면 엄마 집에 지가 주인인 것처럼 안락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본인이 진짜 지 사업을 하든지 먹고 살 길을 찾을 위기감을 강하게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근데 본인은 엄청 느끼고 느끼고 있으면 그걸 확실히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도리예요. 네. 그러면 집에서 쫓아내기는 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들을 위해서도 본인이
본인이 부산에 살면서 아들 너 나가 살아라 하면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면서 아들 너 나가. 그게 네가 처음에는 서운하다고 생각했지만 네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너가 나가는 게 맞아. 처음에는 안 들어왔었는데 내가 내려가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알겠죠? 본인이 지은 네. 죄가 어떻게 네. 만들어지는지. 네. 네. 음. 이제 저 이야기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뭐 그걸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는 그건 또 본인의 인생이고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요. 제가 왜 무슨 이야기를 한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시면 네. 뭐 하실 거고, 파악이 안 되면 또 그냥 사시는 대로 지난 38년을 살듯이 또 앞으로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저 지인 한 분이 저는 그래도 몇 년 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돌아가는 일을 겪고 나서 그렇구나. 네. 본인이 그걸 알면서도 부정하면서 우리가 살 때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가까우면 언제든지 안녕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인간의 삶이구나. 물론 젊었어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상담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에 봅시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파상의 소설 어느 인생 혹은 여자의 일생이 떠오르네요. 남편과 자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성의 삶. 이런 여성에 대해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심리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자포자기한다는 것이에요. 피할 수 없는 혐오 자극에 대한 노출이 학습된 무기력을 낳고 이는 우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권위적인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것을 그 이유로 보기도 하고요. 마치 이런 이론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남편에게 어쩌지 못하고 그가 휘두르는 폭력에 노출되어도 별 대응을 하지 못한 이 여성의 삶을 그럴듯하게 설명해주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 이론을 들어 내담자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의미이죠. 바로 일반 심리 상담 모델에 의한 상담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동안 참고 열심히도 살아오셨네요. 고생하셨어요. 이런 지지와 함께 내담자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죠. 물론 여기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란 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나 상담가의 기준에서이고요. 폭력 남편은 근절하는 게 맞아요. 남편이 지금도 계속 빚 갚아달라며 괴롭히고 있다면 그럴 필요 전혀 없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일반 상담이 끝나게 되겠죠. 만약 정신과를 찾아가 정신의학 상담 모델에 의한 상담을 받고자 했다면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병의 증상을 찾으려 할 것이에요. 무기력증,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병명을 얻고 그에 따른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게 되겠죠. 그렇게 약을 복용하여도 이분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없을 거라는 게 여러분도 그려지시죠?
지난 35년간 그래왔듯이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보다는 외면하고 덮어두고 포기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 볕들 날도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남은 인생도 살아가게 될 테죠. 반면에 오늘 황상민 박사의 WPI 심리상담 모델에 의한 상담에서는 어떠했나요? 이 여성이 어떤 믿음, 즉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마치 셜록 홈즈처럼 내담자가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문제에 대해 파악을 했어요. 내담자의 실제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혼자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 인생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믿으며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 부여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참고 살다 보면 언젠가 볕들 날도 올 거야 막연히 소망하며 되도록 문제는 직면하지 않고 덮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화를 꾀하여 보려고 대학원도 가고 생활환경도 바꿔봤지만 과거 교회를 찾을 때처럼 이렇게 바꿔보면 뭔가 잘 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한 행동이었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까? 이 고민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삶을 그린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WPI 상담을 통해 이 여성은 그동안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편과 자녀, 집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슈들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당장 이 집은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당장 도장 찍는 게 답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38년간 살아온 삶의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꾸고 갑자기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하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계속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자신이 가진 믿음을 확인해 나가다 보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또다시 30년씩 반복하진 않으실 거예요. 내담자의 아픈 마음을 읽고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게 되는 WPI 상담. 마음의 아픔을 낫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도 라이브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유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숍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팔의 통증이 잠깐 괜찮다가 다시 아파요. 왜 그러죠? 통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원래 제가 생각도 많고 예민한데요. 다 참기로 했더니 주변 사람들과 관계는 좋아졌는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셨나요? 신경 문제이니 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뇌의 문제라서 뇌 관련 약을 지속적으로 드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 말대로 꾸준히 치료받고 약을 먹어도 안 나아지더라고요. 선생님의 팔 통증은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선생님의 예민하고 섬세한 성향을 꾹꾹 참으셔서 나타났을 거예요. 약을 먹어도 팔의 통증이 낫지 않는다면 한 번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 팔통증이 다 나았어요. 그냥 참기만 하는 인간관계에서 잠시 멀리 떨어져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아졌을까요? 사실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은 우리의 마음과도 연관돼 있다는 것 아시나요? 몸이 아프면 아픈 거지 내 마음이랑 연관돼 있다고요? 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나의 삶을 살아내는 힘이다. WPI 심리상담과 전문가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잊고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피어난 매화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약사로 피어난 류 약사의 에세이 마음 약방이 출간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이 아파 약국에 방문하지만 정작 몸의 아픔이 마음의 아픔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채로 약만 복용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살펴보려는 약사로 성장하는 류 약사의 이야기를 읽고 자신과 타인의 마음 그리고 통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어보세요.